뭐 현금이나 골드바를 몰래 증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몰래 준 건데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네,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A팀에서 현금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금을 미리 사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또 이해가 가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좀 촘촘하고 또 치밀합니다. 오늘은 몰래 뽑은 현금과 장롱 속에 숨겨둔 골드바가 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국세청이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숨겨둔 현금이나 골드바를 이제 찾아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국세청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을 기반으로 해서 탈세 혐의를 포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세청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현금이나 골드바를 사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가 그거를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한다면 국세청에서도 사실 이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이나 골드바를 자녀분들이 받아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 현금이나 골드바를 실제로 사용하는 순간에 국세청에 꼬리를 밟힐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갑자기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아파트를 구매한다든지 외제차를 산다, 혹은 뭐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갑자기 현금으로 갚는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의 시스템에서 이걸 귀신같이 잡아내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금 출처 세무조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아파트나 외제차를 샀냐라는 건데요. 내 소득 수준은 요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큰 자산을 이제 구매한 경우에는 몰래 증여를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받는 거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돈으로 이 아파트나 외제차를 샀는지 소명을 해야 되는데, 뭐 몰래 받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골드바로 이걸 샀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조사에서 걸리게 되면 원래 냈어야 될 증여세는 당연히 내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더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운이 좋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현금이나 골드바를 증여하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무래도 사망하시기 한 1, 2년 내에는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뭐 현금이나 골드바를 몰래 증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이나 골드바를 몰래 준 건데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에서 2년 사이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인출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들은 다 상속인들이 받은 거야 라고 추정하는 법이거든요. 네, 이게 정말 실무적으로 무서운 법인데요. 1년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돈이 고인의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국세청은 일단 이 큰 돈을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개념 안에 계좌이체로 나간 것뿐만 아니라 현금을 ATM기에서 뽑은 거라든지 골드바를 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점은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세요 라고 날아오게 되면 그 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니라 우리 상속인들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가혹한 게요. 사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거든요. 돌아가신 상황에서 1, 2년 전에 쓴 돈을 자녀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물론 뭐 병원비나 간병비처럼 명확한 거는 영수증이 있겠지만 나머지 사항들 뭐 생활비나 현금 출금 같은 건 증빙이 없으니까 뭐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인출한 금액의 80% 이상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인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 80%인 4억 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다 모아서 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결국 80%를 다 소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80%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내도 될 상속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미리 뭐 조금 현금도 빼고 뭐 골드바 같은 걸 준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 낼 거 다
다 내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득이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는 10년 주기 사전 증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를 활용해서 미리 신고하고 재산을 넘겨주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거나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거든요. 뭐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낄 때는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 정말 드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서 증여하는 건 효과가 없으니까 제발 좀 미리 증여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아예 인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을 통장에 그대로 두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순금융재산의 20% 그리고 이제 최대 2억 원까지는 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5천만 원을 뽑아가지고 몰래 줬다고 하면 사실 이 돈은 좀 쓰기도 어렵고 걸렸을 때 가산세까지 낼 수 있는데 반대로 그냥 통장에 두고 있으면 이 5천만 원은 편하게 쓰실 수도 있고 또 적법하게 20% 금융재산 공제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적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